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우선 파산관제인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겁니다. 결국 재산을 조사한다는 것은 재산이 없는 분들은 이제 재산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끝나고, 소득도 개인회생과 대비해서 만일 고소득자가 파산 들어왔을 때 어떤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파산재단, 그러니까 파산 선고 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부당하게 이혼 시 재산 분할이라든가 아니면 상속, 그 다음에 처분, 매매 이런 데서 뭔가 부당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걸 검토해서 이상이 있으면 부인권이라고 하죠. 민사에서는 사행위 취소와 대비되는데 그 부인권을 통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일반 채무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면책 불허가 사유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이제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런 거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환가된 재산을 배당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파산관계인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업무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조사해서 정리하고 배당하는 것. 두 번째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는 것. 이 두 가지인데, 그 업무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파산관제인하고 일반 채무자분하고 사실 시각차가 존재할 겁니다. 파산관제 입장에서는 환가를 하고 그러니까 부인 소송을 하고 가압류, 가처분하고 재산을 돈으로 만들어서 배당하는 업무가 법원이 감독을 받으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건은 극소수입니다. 10건 중에 한두 건 환가를 해야 하는 사건이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환가를 해도 많은 경우에는 20, 30%이고 통상적으로 1, 20% 정도 되죠. 그러면 결국은 대다수 7, 80% 되는 사건은 뭐 환가 없이 파산 폐지되거나 세금만 내고 종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에서는 채무자분들은 자기 사건이 면책 불허가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입장에서는 면책 불허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고, 면책 불허가도 아주 중요한 10가지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게 5가지이고 나머지 5가지는 사실은 그냥 불허가 사유만 규정되어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게 사기 파산죄라 그러죠.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파산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을 때 본인은 그냥 정당한 처분이라고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뭔가 부당한 처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재산을 고의적으로 승계만 놓지 않으면 거의 다 면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 파산 신청을 도와드리는 대리인들 입장에서 보면 상담을 저희도 자세하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접수돼서 관제 업무를 하시는 사건 중에 과연 전문가가 상담은 제대로 한 건가 싶은 사건도 있을까요? 이를테면 너무 명백하게 면책 불허가가 명백한 사안이 있는데도 그렇게 접수돼서 들어오는 사건들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적어놓지는 않죠. 그래서 자기 친척이라든가 친구, 지인들이 빚만 변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6개월 내에 큰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사실 대표적인 사안이죠. 그게 진짜로 상담을 정말 잘못 받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 추려져야 되는 건데, 아마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상담하는 순간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 시점만 조사를 하면 사실은 100% 다 면책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파산 선고부터 과거를 조사하는 거니까 보통 기본적인 재산 뭐 대여섯 가지가 있잖아요. 부동산이 처분됐다든지, 또 상속 과정에서 협의문안으로 포기했는지, 그 다음에 보험금도 사실은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 정도면 변경을 하더라도 터치하지 말라 이러거든요. 계약자를 변경했더라도 말입니다. 자기 명의로 그냥 1,000만 원 갖고 들어오면 1,000만 원 미만은 환가를 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두려워서 뭐 보험은 유지하고 그러거든요. 서민 입장에서 가장 최후의 보루니까 자녀 명의로 살짝 바꿔놨는데 바꿔놓더라도 그게 1,000만 원 미만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은 바꾼 행위 자체가 불허가 사유니까 판가를 했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는 넘어가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뭐 이게 금액이 한 2, 3천 넘어가면 심각한 상황이 되죠. 그래도 변경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변경하고 들어오는 게 좀 더 괘씸해 보이긴 하겠죠. 그래서 좀 환가 금액을 정할 때 조금 더 엄격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막 바꾸시지는 마세요.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관제님은 관대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은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저도 이 파산 업무가 회생 업무보다는 훨씬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편차가 좀 많이 더 심해요. 개인회생은 그래도 일정한 기준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파산은 지역법원마다 틀리고 파산 관제인마다 다 틀려서 동일한 사안인데도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제 환수 금액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게 결정나는 사건들을 많이 보게 돼서 이게 참 파산이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파산 관제인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서도 환가 요구가 좀 무리하다 싶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신청한 채무자 입장에서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려면 일단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라. 그냥 무작정 탄원이라든가 호소는 좀 안 먹히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장애가 있다든지 또는 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 경제적 사정이 취약하다든지 즉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는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했을지라도 그게 소비처를 나름대로 좀 뭐 생활비라든가 병원비 또는 학비라든가 이렇게 소명해서 부당하게 소비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모든 자료를 최대한 구비를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계속 판사라든가 관제인한테 지속적인 탄원서나 호소를 하다 보면 결국은 좀 누그러지면서 평가 금액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